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모두가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의 혐오를 주제로 특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슬람 세계의 또 서구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슬람 포비아 문제를 어떤 혐오와 배제가 아닌 융합과 어떤 공존으로 전환하는 그런 생각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저걸 보면 멋있는 두 남자가 서 있는데 근사해 보이죠. 그때 또 한 사람은 검은 터번을 쓰고 금방이라도 총을 쏘면서 우리를 위협할 것 같은 테러리스트 이미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은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필드워크 현장에 가면 항상 저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표피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그 본질과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어떤 뉴스나 남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관념에 휩쓸려가는 건 아닐까요? 이것이 불필요한 혐오와 배제를 낳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인류학자로서 혐오를 극복하는 데 대해서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을 되새기면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우월하고 열등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에는 선과 악도 없죠. 문화는 다만 같고 다름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히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은 절대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만 다를 뿐이지요. 이 너무나 쉽고 명확한 상식을 우리는 때때로 쉽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림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기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문화를 측정하고 판단하면 거기서 오해와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인류학에서는 문화 상대주의라고도 하죠. 또 하나는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한두 문화 요소를 보고 문화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사람들의 삶이나 GDP를 보면서 인문학적 사고나 영성이나 종교나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다 경제적 척도에 맞추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영성이나 어떤 인문학적 깊이가 동시에 낮아진다고 정말 잘못된 접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화 총체주의라고 합니다. 그 문화를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싫든 좋든 함께 어울려 사는 다문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일 문화보다는 항상 융합 문화가 이 창의와 발전을 가져왔던 것은 인류 문화의 어떤 절대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끼리 사는 세상은 편하지만 효율적이지만 역시 인류의 진보와 발전은 서로 다른 생각이 부닥쳐서 모순 속에서 새로운 창의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 덕목과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립해 봅시다. 일단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새로운 세상이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철벽과도 같아서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창의력과 진보와 발전은 자기와 서로 다른 생각의 모순 속에서 부닥치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하면 의외로 혐오와 배제가 사라지고
이제 따뜻한 애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는 이 혐오와 배제보다는 더 많은 사랑과 공존을 이제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원칙과 우리가 방향 속에서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혐오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아픔을 주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흔히 우리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과 충돌과 분노의 전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십자군 전쟁이 이슬람 세계 자체에 끼쳤던 영향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365년까지 한 250여 년간 8차례에 걸쳐서 벌어졌던 정말 중세 인류의 가장 큰 약탈과 피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기독교 성진 예루살렘이 이교도에게 점령당하고 이걸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진출했던 순수한 어떤 종교적 전쟁은 1차 십자군 전쟁 정도였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는 했지만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 무슬림들을 모두 이제 죽이고 약탈하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대사륙을 벌였던 것도 1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나머지 7차례 내지 8차례의 전쟁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서로 다른 종교였던 그리스 정교나 비잔틴 제국의 같은 유럽 국가끼리 치고받고 약탈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역사에서는 십자군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비종교적이고 반인륜적인 약탈 전쟁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뒤 88년 이후에 아랍 장군이 있던 살라딘이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성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떠나거나 성 안에 머물러 해주는 이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살라딘 장군은 유럽 역사에서 어떤 성인으로 또 신사도의 전형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3차 십자군 전쟁 때는 우리가 익숙했던 영국의 사자 시망 리처드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을 때 너무나 지치고 병들고 먹을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살라딘 장군이 그 모습을 보자 너무나 연민과 서근함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사자 시마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백마 2필과 깨끗한 의복을 보내줍니다. 적장에게 좀 품위를 지키고 왕다운 모습으로 전쟁을 하자. 이게 우리가 전쟁사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리처드 왕과 이제 살라딘이 전쟁 없이 평화에 합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살라딘 장군은 또 왕으로서 나중에 왕이 됐지만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갑니다. 이런 관용 정신과 나눔과 베품의 이런 철학이 결국 이슬람 세계보다는 유럽 역사에서 더 존경과 명성을 얻었던 이유고, 흔히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유럽 기사도 정신의 전형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 분노와 적개심으로 상대를 죽이고 살육하는 것보다는 화해와 공존을 통해서 함께 사는 이런 이제 정신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이 살라딘 장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십자군 전쟁은 서구가 이슬람 세계를 공격하는 종교적 명분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어떤 이용했던 역사적 비극입니다. 이 한 예가 우리가 2003년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선언할 때도, 또 그 이전 2011년 9.11 테러 이후에 대테러 전쟁을 선포할 때도 항상 십자군 전쟁을 얘기를 하면서 적국인 이슬람 세계를 갈아엎고
이걸 제압해야 된다는 명분을 썼지만 그 주장 자체가 많은 지성이나 지구촌 세계인으로부터 비난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군 전쟁을 이제는 서구와 이슬람 사회의 어떤 불행한 갈등과 어떤 분노의 표출보다는 이게 이제 오히려 기독교 세계 내에서의 약탈 전쟁이었고 이것을 성전으로 이제 묘사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역사적 혐오 속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 이제 홀로코스트 문제입니다. 홀로코스트 자체를 장황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홀로코스트가 결국 이슬람 세계에 대한 영향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그 의미를 더 적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문명권이 다른 문명권으로부터 끔찍한 피해자였지만 역사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해자로 돌변하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목격하고 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가질 것인가 그런 면에서 홀로코스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민족입니다. 2000년간 나라 없는 유랑 생활을 경험하면서 특히 유럽 세계 내에서 박해와 차별, 혐오와 배제의 1차적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토록 오랜 기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유럽 사회에서 자행되어 왔을까? 그것은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또 로마를 압박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하는 그 원죄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유럽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악마와 또 사탄의 버금가는 배제된 민족으로 차별하고 처벌해 왔던 겁니다. 그 결과 유럽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 패스트 과정에서 또 이어서 이뤄지는 마녀 사냥에서도 항상 그 재앙과 그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희생양을 필요로 했고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악마의 화신이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신의 노여움을 샀던 근원으로 지목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되었던 역사적 기억을 우리는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 악마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재미있게도 16세기였습니다. 16세기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장 진보적인 선각자였고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그 데모놀로지 악마론 서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악마를 제외하고 가장 흉측하고 광폭한 우리의 적은 유대인이다. 그 이전까지 1500년 동안은 유대인과 악마는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전선의 선각자이고 개혁적인 마틴 루터에 와서 유대인들은 악마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악마 다음으로 나쁜 이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물론 마틴 루터가 악마의 어떤 레벨에서 유대인을 구제했을지 모르지만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 정서라는 것은 19세기 말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라고 하죠. 이 19세기 말에 유대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세계의 대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대공황이었습니다. 그 대공황의 경제적 위기가 바로 지하 경제를 장악하고 어떤 민족 경제를 좀 먹는 유대인들이 농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폭행당하고 유대인 가게들이 방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881년 러시아 황제 짜르 알렉산더 2세가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어떤 젊은이의 그 폭탄을 맞아서 이제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러시아 정보 당국이 이것은 제정 러시아를 전복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업무로 보고 그 다음에 1881년 5월법을 제정해서 러시아 내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체포, 구금 또는 학살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동유럽으로 건너가면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라비아, 독일, 오스트리아 쪽에 유대인들이 증가하는 역사적 계기가 됩니다. 나머지는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1890년대 프랑스에서
드레푸스 대위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적국인 독일 대사관에서 프랑스 고급 군 기밀 문서가 유출됐는데 이것은 프랑스 고급 정보 장교만이 다룰 수 있는 비밀 문서였습니다. 그때 조사를 하던 프랑스 정보 당국이 이 문서를 적국에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드레피스 대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해서 드레피스 대위를 진범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밀 졸라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지성과 NGO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해서 나는 고발한다는 칼럼을 써서 프랑스 지성들이 여기서 반발하면서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에스트라우지와 소령을 진범으로 확인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드레푸스 대위가 석방되는 사건입니다. 19세기 말 이 세계의 동시다발적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과 어떤 존재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1897년 8월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최초의 제1차 시온주의자 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다 몰살을 당했다. 우리가 이런 고통과 박해를 당하는 근원적 이유는 우리가 나라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를 가지자. 정말 처절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의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이 팽배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국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유토피아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1차 세계대전 때 찾아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 터키라는 동맹국에 대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1915년 후세인 맥마흔 선언입니다. 당시 아랍 세계는 성전을 선포하고 오스만 제국과 함께 독일, 오스트리아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이집트 총독 맥마흔이 아랍 제국의 지도자였던 후세인 맥마흔과 비밀리에 접촉해서 만약에 영국을 도와준다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아랍 국가의 독립을 보장해 줍니다. 이것이 1915년 후세인 맥마흔 선언입니다. 그리고 1917년에 바로 발포 선언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발포 선언이라는 것은 영국 외무장관 벨포가 유대인들이 영국 편에 서서 영국을 도와준다면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창설해 주겠다는 영국 정부의 비밀 협약입니다. 영국 국왕의 이름으로 외무장관이 이 비밀 문서를 전해주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영국 편에 가담해서 영국을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로 이끄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발포 선언과 1915년 아랍인에게 했던 이 후세인 맥마흔 선언 그 중간에 1916년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커스 피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도 서로 땅 따먹기를 하고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고 하면 정말 힘들고 꼴불견이다. 좋다. 그래서 두 대표가 지도를 갖다 놓고 시리아와 쿠웨이트 선을 연결하면서 땅을 나눕니다. 그래서 북쪽은 프랑스가 갖고 남쪽은 영국이 갖는다는 그때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차지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세인 사이커스 피코 조약입니다. 자,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지역을 두고 아랍에게는 아랍국의 독립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민족국가의 창설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자기들끼리 나눠 먹게 하는 삼중의 모순된 이 비밀 조약이 오늘날 중동 분쟁과 팔레스타인 비격의 근원적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로 전후 마무리 조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유럽에 살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유리하게 유럽과 협상할 수 있는 입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43년 유엔이 결성되면서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합의한 대로 팔레스타인의 위임 통치가 결정되고 곧이어서 팔레스타인이 분할되면서 이제 아랍의 분노 시대가 시작되고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유럽에서 벌어진 유럽인들에 의한 유대인들의 대학살이고 비극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벌어졌던 유럽인들의 그 엄청난 죄악을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1948년 건국하면서 모든 비극이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약 92%의 아랍인들과 약 8%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지극히 재앙된 생태계를 공존하면서 2000년간 큰 마찰 없이 평화롭게 공존해 왔습니다. 지구상에서 2000년 가까이 하나의 제한된 오아시스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평화롭게 융합하고 공존한 다른 역사적 예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랍과 유대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철천지 원수가 돼서 서로가 죽이지 못해서 안달되는 이런 적대적 관계로 변모한 것은 결국 1948년 이후 60년, 7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적을 되찾기 위한 어떤 극단적인 무장 테러 조직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우리가 어떤 명분과 수단이 좋다 하더라도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테러 조직은 인류의 보편 가치에서 절대로 용납하고 우리가 동조할 수 없지만 왜 이 테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 테러를 인류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적확한 대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피해자로 출발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또 지구상의 또 다른 가해자로 돌변하는 이 슬픈 역사적 비극에서 우리는 커다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1인당 GDP 3만 불이 넘는 세계적인 책임 있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5m가 넘는 분리 장벽을 통해서 팔레스타인들의 이동과 거주 이전을 부정하는 또 다른 아파테이트가 이제 시행되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 최종 판결로 이 분리 장벽을 헐으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1cm도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엔 결의안 242조, 338조 등에 의해서 1967년 3차 중동전쟁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이 점령지를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주려고 이제 이게 유엔 만장일치 결의안으로 표결되었지만 아직도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반환될 정착지에 유대인들이 들어서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결국 1993년 오슬로에서 팔레스타인 대표 야세르 아라파트와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즉 점령지에 난민이 됐던 팔레스타인 국가를 창설해주고 그 대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불가침 조약을 선언하면서 두 민족이 하나의 생태 공간에서 함께 평화롭게 잘 살자. 그래서 이차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테러리스트의 대부였던 야세르 아라파트가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온 인류가 박수를 보내면서 축하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정치인들은 그 이후에도 이 오슬로 평화협정을 휴지 조각처럼 던져버리고 어떤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전쟁 드라이브를 걸면서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2000년 동안 평화롭게 공존해왔던 그 민족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일시적 이유에 의해서 이것이 서로 우리가 이간시되고 분열이 조장되고 어떤 적의감이 고취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적대적 이해 당사가 될 수 있다는 정말 엄청난 교훈을 우리가 홀로코스트 이후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여러분들이 꼭 되새겨야 될 교훈 같습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홀로코스트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20세기가 와서도 인류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혐오가 가져다 줬던 3대 제노사이드 인류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일어났던 터키 앤 아르메니아 대학살입니다. 120만에서 150만이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고 또 세 번째는 1954년에서 1962년 8년 동안 알제리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전쟁을 하면서 200만 가까운 인명이 희생당하는 또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기억함과 동시에 인류가 20세기에 경험했던 아르메니아 대학살과 또 프랑스로부터 독립 과정에서 일어났던 알제리인들의 그 처절한 비극도 함께 고민하면서 혐오의 문제를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이 역사적인 두 케이스를 통해서 왜 한국 사회는 유독 이런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혐오증, 이슬람 공포로 번역합니다만 강할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약간 역사적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권 인구는 세계 최대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약 18억 정도로 추산되고 이슬람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는 정회원국 기준으로 57개국입니다. 현재 유엔 회원국 수가 193개국이니까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단일 문화권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95%가 넘는데 이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 고객과 시장을 우리가 이슬람 포비아와 적대적 이해 당사자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허구는 아닐까요? 정말 이제는 냉정한 지성적 거리를 두고 그 문화를 어떤 적대적 이해 당사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편견과 시나리오의 틀이 아니라 내가 인식의 주체가 돼서 글로벌 문화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이런 자세의 전환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젊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어떤 글로벌 지성으로서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연한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적 실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이슬람 세계를 우리가 다 다룰 수 없고 또 이슬람 포비아는 주로 중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은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모두 25개 나라이고 이렇게 노랗게 표현된 나라들이 22개가 아랍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터키, 이스라엘, 이란은 아랍어를 쓰지 않는 각각 자국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5개 나라입니다. 서구와 이슬람 세계가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적대적 이해전서로 남아있을까요? 이건 1200년이라고 하는 지배 피지배의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역사적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5분 역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출발했던 이슬람이 650년경 북아프리카에 상륙합니다. 이집트, 리비아, 튜니지, 모로코, 이제 알제리아를 50년 만에 파죽지세로 이슬람화 시키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서쪽에 대서양, 오른쪽에 지중해, 남쪽에 사하라가 막혀 있었죠. 그래서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서 711년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합니다. 굉장히 이른 시기입니다. 통일신라시기의 초기죠. 이 지브롤타라는 것은 이 해협을 건넜던 아랍 장군의 이름입니다. 20년 만에 프랑스 파리까지 갑니다. 732년에 프랑스 파리가 함락 위기에 놓입니다. 파리가 함락되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됩니다. 지난 1400년 이슬람 창시 이후 세계사 최대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한 번 이슬람화된 지역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사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유럽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겠죠. 파리가 뚫리면 끝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당시 프랑크 왕국의 군주였던 샬 마르텔이 유럽 연합군을 결성해서 북상하는 이슬람 군대를 막아서 결사항전합니다. 그래서 바로 파리 교외인 뚜르와 뿌아티에서 이슬람 군대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았던 대쾌거입니다. 정말 유럽에서는 환희와 보람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800년 가까이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711년부터 1492년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을 되찾을 때까지 정확하게 781년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해 여러분이 아시는 알함브라 궁전이 스페인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해 8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남부가 200년에서 230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엑상프라빈스, 아비뇽, 마르세유, 니스, 모나코 200년 가까이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시칠리아, 몰타 231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1453년 컨스탄티노플이 이교도인 오스만 터키에서 함락당하고 비잔틴 제국이 멸망합니다. 동부전선이 뚫리죠. 그리스,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보스니아가 이슬람화됩니다. 400년 이상. 그리고 헝가리를 뚫고 1683년 드디어 비엔나까지 진출합니다. 비엔나가 세 차례 공격당합니다. 그 당시 유럽 최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심장부인 비엔나가 세 차례 공격당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비엔나가 뚫리면 스칸디나비아 북쪽까지 이슬람 천국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비엔나에서는 결사항전하면서 끝까지 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래서 10월 겨울이 다가오면서 극적으로 폴란드에서 8만의 원병이 달려오고 또 날씨가 추워지자 오스만 터키 군대가 철수하면서 비엔나가 살아납니다. 정말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683년이라는 것은 이슬람에게는 정복과 환희의 극점이었겠지만 유럽에게는 공포와 절망과 저주의 극점이었겠죠. 그런데 지브롤터 해협이 뚫리는 711년부터 비엔나가 공격당하는 1683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유럽은 이슬람 세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레판토 해전 같은 지중해에서 부분적 승리는 있었겠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서슬푸른 중세 기독교 유럽 세계가 이교도 이슬람으로부터 1000년 가까이 지배당하고 전쟁과 위협의 공포에 떨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것이 유럽이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공포증, 이슬람 혐오증의 역사적 뿌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 속에 녹아있는 DNA입니다. 근데 제국이 망해도 100년은 간다고 그러잖아요. 1683년부터 이 100년 동안은 이제 서구와 이슬람 세계가 치열한 냉전 경쟁 시기를 거칩니다.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를 경영하고 영국이 인도로와 말레이시아를 식민 통치하고 프랑스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식민하면서 무한의 자원과 인적 자원을 가져다가 이제 전세가 역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사에서는 서구가 이슬람 세계를 거꾸로 지배하게 되는 첫 번째 신호탄을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으로 봅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을 기점으로 그 후 200년 가까이 모든 이슬람 세계가 단 한 지역의 예외 없이 서구의 지배를 다 받습니다. 동남아시아까지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지배받고 스페인 남부 스페인 지배받고 그 당시 이슬람 국가였던 인도 무굴 제국 영국 지배를 받고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인 모로코, 알제리, 튀니시, 프랑스 지배를 받고 리비아, 이탈리아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중동 전체가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지배합니다. 1, 2차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탈식민 시대가 시작되고 네이션 스테이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민족 국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였던 거대한 아랍 국가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22개 개별 국가로 쪼개서 독립하고 오스만 터키가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터키 본토까지 다 뺏겼다가 케말 파샤라는 독립전쟁의 영웅이 나타나서 터키 본토를 겨우 회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1923년 터키 공화국, 오늘의 터키가 되고 이웃 이란이 192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2차 세계대전 등 우리가 짚어보았듯이 홀로코스트로부터 살아남은 유대인 약 64만 명을 데려다가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해 줌으로써 25개 오늘의 중동 국가가 무섭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빅 퀘션, 의문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35년의 그 피지배의 트라우마 속에서도 아직도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대통령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나 교과서 왜곡 문제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 문화민족이 하나의 역사적 사안을 두고 한 하늘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년간 유로부터 지배당하고 또 200년 서구로부터 지배당했던 서구와 이슬람 세계가 그 관점이라는 것으로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200년 동안 서구가 이슬람 세계를 멋있게 지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약탈, 고문, 인종, 청소, 민족 언어, 말살이라는 것은 거의 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 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빼앗긴 지구촌 4분의 1의 역사조차도 철저히 지배자, 강대국, 가진 자의 논리와 교과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배워지는 않았을까요? 인류학자가 이해하는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한 문화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절절히 살아내간 삶의 궤적의 총체가 역사입니다. 동시에 한 문화권 구성원 전체가 이제 품고 있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생생한 기억의 총량이 역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화권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다른 역사적 기억과 역사적 삶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했던, 이룩했던 그 사람들의 주체적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지배하고 식민했던 사람들의 논리로 볼 건가,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서구는 이슬람 세계를 바라볼 때 적대적 이해 당사자, 갈등, 혐오의 감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서구가 가져왔던 이슬람 포비아의 근원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이슬람 세계와 불편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 공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필요한 이슬람 포비아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글로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 고정관념과 편견과 혐오의 장벽을 뛰어넘고 세상을 맑은 눈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우리가 너무나 뿌리 깊은 이슬람 포비아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8월에 우리가 제주도 예멘 사태가 하나의 좋은 본보기와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그 난민 심사관들 교육하고 또 난민 대표자들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2달간 집중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예멘은 유엔에서 정한 최악의 고통스러운 난민 지역입니다. 남북 예멘이 나누어서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고 또 사우디와 이란이 외부 군대가 개입해서 이제 서로 상대위에서 죽어나가는 3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제 죽는 방법이 3가지다. 하나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놓은 미사일에 맞아서 죽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든지, 콜레라 같은 질병에서 걸려서 죽든지, 우리 앞에는 3가지 선택의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민족은 없겠죠. 거기서 이제 나이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20대의 젊은 남성들이 유럽으로 또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퍼져가면서 그 일부가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이제 제주도에 도착한 겁니다. 그 500명 전조가 합법적으로 입국한 거죠. 왜? 제주도는 외국인들에서 무비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비자를 활용했던 악용했던 합법적으로 입국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상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국내법을 어기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 이게 국제법의 관행이고 국제난민법의 하나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화권 중에서도 예멘 난민만은 이슬람을 믿고 있고 이 사람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이고 또 20대 남성들이 주로 왔기 때문에 잠재적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살았습니다. 청와대 난민 반대 청원이 70만 명 최고로 기록하면서 우리 사회를 논란으로 들끓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가짜뉴스가 제거되고 많은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어려운 시기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 난민을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해줘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자 하는 이제 인식이 훨씬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00여 명의 난민들이 거의 95% 다 취업을 하고 우리의 세금 한 푼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초부터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사람들은 한국을 은혜의 나라로 알고 또 돈을 벌어서 열심히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를 이룬다면 영원한 은인으로 우리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성범죄자로 극단적인 정오 세력으로 혐오 세력으로 둘 건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영원히 고마워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줄 건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혐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혐오가 가져다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나 큽니다. 저는 이제 인류학자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항상 이 갈등과 혐오보다는 이 공존의 장소를 매우 좋아하고 그곳에서 큰 감동을 얻습니다. 이슬람과 아랍이 유럽과 230년간 공존했던 저런 시칠리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팔레르모 대성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아래층은 이슬람 양식이고 돔과 북쪽은 이제 초기 시칠리아 기독교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성당 안의 기둥에는 정말로 놀랍게도 대성당 기둥에 아랍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것이 코란 구절입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수녀님께 제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니 수녀님,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이 대성당 기둥에 어떻게 이교도의 그 코란 구절이 이렇게 버젓이 새겨져 있고 이것이 용납이 됩니까? 수녀님 말씀이 제 질문을 잘 못 알아들으셨는지 빙긋이 웃으면서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이슬람 사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의아해서 지우려고 하고 기둥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말씀이 절절히 새겨져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교는 다르더라도 인류가 가야 될 삶의 지혜를 생겨놓은 이보다 더 좋은 구절을 우리가 왜 지우고 없앱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감동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 가치를 받아들여서 함께하는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리아도 지금 내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저는 시리아를 자주 다니고 특히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굉장히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왼쪽에는 이슬람 사원인데 오른쪽에 바로 붙어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이제 교회입니다. 이슬람 사원과 기독교 교회가 저 자리에서 500년 이상 함께 존재합니다. 일요일 날 크리스찬들은 교회로 가고 금요일 날 무슬림들은 이게 모스크로 가면서 그 500년 동안 그 다른 이교도 주민들이 서로 다투거나 전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전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와 종파 간의 문제보다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내전이 되면서 가운데 있는 순수한 주민들이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고통당하는 이 현실이 시리아 내전의 엄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튤립 한 송이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샘페로 아우구스토스 튤립종입니다. 한때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한 송이 1억 원을 호가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튤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샘페로 아우구스토스 종은 이제 튤립 뿌리를
이제 땅속에 묻어서 겨울에 잘 꽃이 피면은 이게 대박이 나는 거고, 만약에 그 뿌리가 많은 뿌리가 바이러스를 먹어서 이제 병이 들거나 썩어버리면 꽃을 못 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샘페로 아우구스투스는 땅속에서 바이러스를 먹은 겁니다. 바이러스를 먹어서 바이러스를 대체하거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서 변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튤리에스는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한 채 금세 죽고 말지만, 그 바이러스와 공존을 택한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튤립을 피워낸 겁니다. 바로 저기에 변종이 일어나서 7개의 스트라이프, 줄무늬가 생기면서 인류가 정말 탐복하는 이제 새로운 튤립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끔찍한 바이러스는 어떤 퇴치나 박멸의 대상이 아니고, 또 이제 혐오나 배제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이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튤립으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혐오보다는 사랑과 포용으로 이웃과 함께 한다면 세상은 훨씬 보람있고 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